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 때도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 참석 소식을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이 있었습니다. SBS를 비롯한 방송사들이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현안과 관련한 윤석열 후보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토론회였습니다. 먼저 인사말에서 정권교체를 강조하는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 한번 들어볼까요? 연말 연시에 우리가 늘 덕담으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데 워낙 이 나라 상황이 좋지 않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정부도 정치도 정책도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한 분 한 분에게 행복을 안겨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 분 한 분의 행복을 높이기 위해 정책을 펼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소홀히 하거나 뒤처지지 않게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저나 우리 국민의힘이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뼈를 깎는 노력으로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정권교체 열망을 받들겠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준비해온 인사말을 원고를 보면서 읽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기자들의 질문에 윤석열 후보가 답변을 했는데요. 최근에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좀 더 많이 토론하고 싶다. 그랬더니 윤석열 후보가 어제 조건을 달았었죠. 대장동 특검부터 수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오늘도 이 토론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왔는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향해서 윤석열 후보가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확정적 중범죄 후보. 이 후보가 토론을 제의하는 것은 물타기를 위한 토론이기 때문에 응할 생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후보를 향해서 확정적 중범죄 후보라고 표현한 이 표현을 놓고서 앞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됩니다. 과연 이 민주당 후보가 야당 후보와 어떤 국가의 비전을 놓고 이렇게 수도 없이 토론할 과연 그런 입장이 되어 있는가. 지금 야당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 공수처가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해서 심지어는 기자의 어머니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무차별하게 정치 공작적 이런 수사를 벌이면서도 대장동이니 백현동이니 하는 거는 사건이 배당돼도 수사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중범죄 확정적 거의 다른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이런 후보와 국민들 앞에서 정해진 정도의 토론이 아니고 이거를 마치 미래 비전을 얘기하는 것으로서 물타기 하려는 이런 정치 공세적 토론 제의는 그걸 받아들인다는 것은 야당 후보로서 좀 취하기 어려운 태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최재성 전 정무수석,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먼저 김재원 최고위원께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저 정도, 저 강도의 표현으로 공격하는 것은 처음이지 않을까 싶은데 말이죠. 확정적 중범죄 후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재명 후보도 그동안에 비슷하게 이야기를 여러 번 했죠. 근데 사실 TV 토론을 하자고 하면서 TV 토론의 장이 거짓말을 늘어놓고 국민들에게 거짓말로 자신을 분칠해서 선택받으려고 한다면 그 TV 토론은 하지 않는 게 좋잖아요. 근데 과거에 생각해 보면 처음에 대장동 사건이 터졌을 때 이재명 후보가 당군 이래 제일 잘된 사업이고 민간의 이익을 제일 많이 환수한 상 받아야 될 일인데 왜 자꾸 이렇게 비판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나는 모른다고 했다가 설계했다고 대장동을 내가 설계했다고 하다가 그 다음에는 결재를 했지만 잘 모른다고 했다가 나중에는 하여튼 시도 때도 없이 말을 바꾸고
또 그것이 거짓으로 드러나면 또 다른 거짓말로 덮고 계속 그렇게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TV 토론장을 거짓말 경연처럼 한다면 필요가 있겠느냐.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자는 사실 확정적인 중범죄자다. 그렇게 표현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해진 정도의 토론 말고는 이재명 후보와 토론 안 하겠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얼마 전에 이재명 후보 나왔을 때 윤석열 후보와의 이른바 맞짱 토론, 그랬더니 이재명 후보는 언제든 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 실시돼야 할 3차례 텔레비전 토론 말고는 안 하겠다는 뜻인 거죠? 지금 뭐 그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정해진 정도의 토론 말고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외의 토론은 하다못해 거짓말을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라도 서야 되지. 뭐 토론 자체가 거짓말 경연장이 된다면 그 토론이 필요하겠습니까? 저도 조금 과연 뭐 TV 토론을 하면서 오히려 국민들을 혼란시킬 거짓말만 잘 하는 그런 장이 된다면 과연 필요할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토론회가 되면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말씀하시는데, 아니 토론을 해서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거짓말을 한다면 거짓말을 하는 것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는 것, 그것도 윤석열 후보에게는 나쁜 것 아니에요? 아니 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워낙 기술자니까 뭐 그냥 하여튼 저도 처음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비명에 가신 그 김문기 처장 예. 그분하고요 10박 11일 동안에 호주 뉴질랜드에 여행을 했어요. 그것도 뭐 공식 일정도 별로 없이, 심지어 트램 박물관 같은 데는 그 일정에 있어도 사진에는 또 가지도 않는 걸로 나와요. 이분들이 같이 식사를 한 것만 해도 30번 정도인데 모른다고 하잖아요. 만약에 자기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이번에 대장동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민간업자들에게 과도한 그 초과 이익이 부여되는 그 저항을 넣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저항하다가 유동규 그 이재명 후보자의 측근인 유동규 그분에게 뺨까지 맞고 하는 모욕을 당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는 오히려 형사처벌을 받고 또 1,000억대가 넘는 손해배상까지 들어온다고 하니까 낙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사망한 데 대해서 어떤 형태로든 책임을 지기 싫으니까 아예 모른다고 해버리거든요. 근데 그것이 지금 TV 토론에서 나와서 그런 식으로 계속 반복한다면 사실은 같이 앉아서 토론을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 검증할 게 한두 가지라야지 차라리 그런 식의 TV 토론에 나가서 농락당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네, 이재명 후보가 고 김문기 처장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이야기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에서 했던 이야기인데, 뭐 김은혜 의원이 함께 출장 간 사진을 공개하면서 그 말이 거짓말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던 것이고요. 최재성 전 수석님, 네. 일단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확정적 중범죄 후보다 이렇게 표현한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재명 후보는 뭐 대응을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상황이 뭐 김건희 씨 문제도 있고 또 윤석열 후보의 연이은 실수, 실언, 뭐 일일 1만 원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것으로 이제 지지율 하락 국면 아닙니까? 이거를 일종의 이제 네거티브한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말과 공격이 세지는 거예요. 근데 대통령 선거는 후보가 저렇게 하면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래서 뭐 다른 당 후보지만은 꼭 하나 그거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 안 좋은 상황을 저러한 이 강도 높은 말이나 또 네거티브로 이렇게 넘으려고 하는 것이 통용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토론을 피하는 방법도 가지가지인데요. 상대방이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토론을 못한다. 거짓말이냐 아니냐도 국민들이 그거는 판단을 하게 돼 있습니다. 토론을 혼자 합니까? 상대방하고 국민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토론이라는 것은 자기 얘기를 하는 거고, 상대방과의 공방이나 논쟁도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후보가 토론을 이런저런 이유로 피해 나가고 그것도 거짓말 경연장이 될까봐 못한다라는 이런 거는 저는 그건 하여튼 상식에도 어긋난다고 봅니다. 그러면 대통령을 뽑는 자리에서 이 토론이라는 것은 미래 비전이라든가 국가 비전, 후보자의 생각, 철학, 또 언어 태도까지 다 토론을 통해서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인데 그것을 회피하는 것은 오히려 후보 자격이 없고요. 그러면 선관위 토론은 정해진 토론 정도만 하겠다고 하는데 선관위 토론은 왜 합니까? 그거 거부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거짓말이냐 아니냐, 또 어느 후보의 말이 진실이냐, 또 어느 후보의 생각이 조금 더 수용성이 있느냐, 이런 것은 국민들이 판단할 일이지 토론을 피해가기 위한 일방적인 규정만으로 그 핑계를 대기에는 아마 그 행위 자체가 계속 가위 눌림이 되고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국민들에게 실점을 하는 그런 과정일 겁니다. 예, 그러면은 윤석열 후보는 가령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 초대를 해서 윤석열 후보와 제가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 정책을 물어보는 형태의 토론은 가능하지만 이재명 후보 또 다른 후보들과 함께하는 토론회는 적어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 분명한 거죠? 그런데 뭐 그 부분은 예. 아직까지 변화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자가 정말 천지개벽할 일이 벌어져서 앞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하고 토론에 나온다면 뭐 그것까지 뭐 안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본적으로 대장동 특검 수용해서 바로 원내에서 입법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할 수도 있다. 뭐 그것도 뭐 당연히 해야 되는 예. 거고, 그리고 그것이 아니더라도 국민들 앞에 지금까지 거짓말한 거 전부 사과하고 앞으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나온다면 그건 토론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 최재성 의원님께서 토론을 통해서 거짓말을 이렇게 가려낼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하면 그런데 워낙 대단한 분이라서 그 토론 자체를 또 너무나 잘 활용하실, 거짓말을 장으로 활용하실 분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것은 제가 옆에 있어도 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김재원 최고위원님이 그런 면에서는 언론과 또 우리 시청자분들을 조금 생각을 안 하시는 발언 아닌가. 그 검증은 어쨌든 언론이 또 시청자분들께서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렇죠. 거짓말인지 아닌지. 아니, 제 이야기는 그 얼마든지 지금 거짓말의 뭐 향연이 된 예.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근데 토론장을 마치 그 거짓말의 대회장으로 만들어서 활용하는 것은 거기에는 협조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죠. 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뭐 방침이라고 할까요? 생각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참 희한한 그 논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재원 최고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윤석열 후보가 확정적 중범죄 후보라고 규정한 대로 그렇게 확신이 있으면요, 저 같으면 빨리 나와라. 그 정도로 확신이 있고 그 정도로 근거가 있으면은 빨리 나오라 그래가지고 그것을 득점 전략으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원래 거짓말하고 죄진 자가 도망가는 거고요. 진실되고 그거를 추적하는 자가 쫓아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규정을 해놓고 토론을 안 하겠다. 규명을 안 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양심 있는 일방적으로 사람이 양심이 있는 사람은 거짓말이라고 얘기를 해놓고 아니 근데 양심 있는 그거 하나 사람은 규명 못하면서 무슨 대통령을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 예? 양심 있는 사람은 그러다가 이재명 후보 되면 어떻게 해요? 아니에요. 그거 양심 있는 사람은 거짓말하고 나서 얼굴도 붉어지고 도망가는데 사기꾼은요 오히려 더 찾아와요. 계속 거짓말 하려고.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못 이겨요. 그 이재명 후보가 그런 흠결이 있고 진짜로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 후보로 선출되고 컨벤션 효과 한 2주 누리고 바로 지금 한 15% 정도가 빠진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과 그 세력이, 그 정당이
이것을 오히려 뒤집어서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우리 윤석열 후보가 훨씬 더 진실되고 비전이 있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찬스로 삼아야지. 지금 이 상황에서 대통령 후보가 이런저런 이유를 대서 토론을 피하는 건 나는 생각이 없다라는 것을 토론을 피하면서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거 전략으로는 제가 보기엔 치명적입니다. 아니 걱정 마시고요. 역대 이런 후보가 없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역대 그리고요. 아니 역대 우리 당의 후보만큼 어떻게 이재명 후보를 그렇게 높게 평가를 하세요? 아니, 엄청난 그게 아니에요. 분이라고 하는데요. 엄청난 분이 대통령 한 엄청난 거죠. 기술이 있죠. 그리고 박근혜 당시 후보하고 이정희 후보하고요. 누가 봐도 이정희 후보가 말 잘했어요. 그러나 그 토론을 보고 또 국민들의 판단은 또 달랐거든요.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하고 정동영 후보도 정동영 후보 앵커 출신의 또 당대표하고 그 어떻게 보면 유리한 논리와 언변 이걸로 국민들한테도 각인이 돼 있는 분인데 엄청난 표 차이로 졌어요. 환경적 요인도 있지만. 자, 알겠습니다. 예. 그거는 피해가는 사람의 변명치고는 너무 자기적이고 아니, 지금- 그래서 확증 편향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맨날 모른대요.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마음 윤석열 후보한테 말씀하세요. 아니, 잘 모른다는 얘기는. 아니 우리 마음을 잘 모르실 거니까 뭐 하여튼 너무 오래 방심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일단 토론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의 기본적인 생각은 알겠고요. 언론사들이 또 언론단체가 저희가 한번 자리를 마련해 볼 테니 이재명, 윤석열 후보 한번 맞짱 토론해 볼까요? 현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는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이루어지는 선관위 주간의 공식 토론 3차례 하게 돼 있는데 여기에는 참여하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상황 변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상황 변화를 지켜보면서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도 한번 두 후보의 맞짱 토론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언제든 콜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거는 뭐 개인적인 이 자신감 이런 거를 떠나서요. 대통령 후보가 언론사든 국민 앞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데 후보가 거기를 저하고 꺼려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꼭 이재명 후보 아니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그 안철수 후보에게 얘기를 하면요. 그거는 당연히 하자고 덤비는 거죠. 알겠습니다. 뭐 선거법을 좀 바꾸시면 되겠네요. 선거운동 기간에 좀 더 많이 하는 3차례가 아니라 뭐 5차례. 아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정도로 이재명 후보의 문제 때문에 상대 때문에 나는 자격 없는 사람하고 토론 안 하겠다 그러면 선관위 그 3회 토론도 거절하세요. 그다음에 저 사람이 후보로 등록돼 있는 이상 확정적 중범죄라고 하는 사람이 후보로 등록돼 있는 이 선거를 내가 어떻게 치릅니까 하고 이재명이 사퇴하든지 윤석열 후보가 사퇴하든지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나는 토론이고 대선이고 캠페인이고 정책 발표고 안 하겠다고 해야 되는 게 그게 맞는 논리 아니에요? 걱정 마시고요. 그게 아니고 참. 우리의 입장에서는 대단하세요. 아니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이재명 후보자가 어떤 일을 벌였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알리는 방식의 충분한 선거운동이 있기 때문에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토론도 있을 수 있고 다만 이재명 후보자가 나와서 자신의 거짓말을 늘어놓고 그것으로 국민을 속이고 현혹시키는 그런 장에서 협조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토론과 관련한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 또 아마 중범죄 확정적 범죄 후보 이렇게 이야기한 데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의 반응도 나올 것 같은데 대응을 하면 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대로 또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 회견과 관련한 질문도 당연히 나왔겠죠. 윤석열 후보는 어떻게 이야기했을까요? 사과라고 하는 것은 그 진정성, 그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입장에서 충분하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벌써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입장에서는 저나 제 아내 입장에서는 이 사과가 충분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다만 진정한 마음에서 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혼 전에
제 아내의 관련된 일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부부고 부부는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께 판단을 맡겨야지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그건 또 사과의 어떤 진정성하고도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 정치는 제가 하는 것이고 또 제 집사람은 제 처는 자기 일이 있는 것이고 제가 뭐를 해달라고 요구하거나 그럴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이 또 다른 후보의 그 아내나 배우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본인이 판단할 문제가 아닌가. 사과는 사과하는 사람이 충분했다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국민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에 달려있다. 그리고 부인 김건희 씨가 자신의 선거운동을 지원하는 활동을 할 것이냐 이거 내가 강요하거나 권할 생각은 없다.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김재원 최고위원님. 그러면 윤석열 후보는 부인의 지원 유세 없이 혼자서 선거 운동을 하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앞으로 또 상황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자 이야기가 부인이 결정을 하게 해야 되지 내가 선거운동을 하라고 강요하거나 또는 좀 강하게 할 생각은 없다는 취지고 또 서로 간에 하는 일이 있다는 그런 의미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도 최근에 이제 민주당 또 청와대까지 나서서 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코바나 컨텐츠에서 미술 전시회를 하면서 후원금을 받은 문제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를 하면서 사실 지금 검찰에서는 이미 무혐의 처분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계속 수사 중이라고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보도를 보면 무혐의 처분을 하려고 하는데 법무장관이 압력을 넣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도 있었어요. 그만큼 이 집권 세력이 없는 죄도 막 뒤집어 씌우려고 김건희 대표에게 여러 가지 제목을 뒤집어 씌워서 강하게 악담을 퍼부었죠.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은 나서서 아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공격을 했고 최근에는 이제 경력을 부풀리게 했다 해서 또 완전히 난도질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과를 한 과정에 오면서 심리적으로 상당한 좀 장애 수준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울 상황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회복을 아마 하고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당장에 선거운동에 나서겠다 또는 선거운동을 못하겠다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봐요.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서 좀 심리적으로도 회복하고 또 상황 정리가 되면 얼마든지 또 남편 일이니까 도우러 나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배우자가 선거운동에 나설 거다, 나서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 본인 스스로도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좀 지나보고 민주당이나 또는 여권에서도 이렇게 너무 선거운동을 완전히 이제 마녀 사냥하듯이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공격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좀 선거가 제대로 가는 국면에 서로 스스로를 좀 돌이켜보고 자신들도 잘못한 일이 뭔지 좀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기한 김건희 씨에 대한 이 주가 조작이나 또 코바나 콘텐츠 관련된 사건들은 전부 무혐의 처리된다고 하는데도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번에도 쳐들어가서 못하게 막아서 검찰도 저러고 있다고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요 큰 죄예요 이거. 알겠습니다. 형사처벌 받아야 돼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최재성 전 수석님. 제가 좀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이죠. 어제 사실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일요일에 김건희 씨의 대국민 사과 회견이 있었는데 어제 조간신문들이 어떤 제목으로 보도했는지 여러분 다 비교는 못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어제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못 보여드렸는데 저희가 잠깐 조간신문들 어떤 제목으로 보도했는지 일단 보여드리겠습니다. 조선일보 일면에
김건희 잘 보이려 경력 부풀렸다 진심으로 사죄 이렇게 했습니다. 중앙일보 김건희 경력 부풀린 것 잘못 부디 용서해달라 비슷한 제목을 뽑았어요. 동아일보 김건희 잘 보이려 경력 부풀려 용서해달라 조중동 세 매체는 비슷하게 뽑았고요. 한겨레 김건희 7분간 감성 호소 사과 알맹이는 없었다. 한겨레 신문에 가치 판단이 들어간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향신문 해명과 책임 언급 없이 김건희 반쪽 사과. 경향신문 역시 경향신문에 판단이 들어간 제목을 뽑았고요. 한국일보 김건희 잘 보이려 경력 부풀렸다 대국민 사과.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비슷한 제목이고요. 국민일보 김건희 모두 재불찰 사죄 아내 역할에만 충실. 김건희 씨의 발언을 그대로 신문 제목으로 뽑았고요. 세계일보 김건희 경력 부풀렸다 진심 사죄.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의 신문들이 김건희 씨의 발언을 그대로 제목으로 뽑았는데 한겨레 신문과 경향신문은 반쪽 사과 알맹이 없었다 이렇게 비판적인 제목을 뽑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사과한 사람들이 충분하다 아니다 얘기할 게 아니고 국민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따르리 하지는 않았겠죠. 김건희 씨 사과에 대한 국민적인 이 사후 평가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데 적어도 우선은 저희 늪에 빠진 거예요. 늪에. 떠밀리는 사과를 했어요. 그리고 사과의 내용이 소위 말해서 대국민 사과가 아니고 대남편 사과가 더 인상 깊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스토리를 쭉 얘기하는 것이 과연 대국민 사과로서 적당하냐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물음표가 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아마도 국민적인 수용성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과를 또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는 신종사과, 변이사과, 변종사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과를 하긴 했는데 사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떠밀려서 했고 실기도 했고 내용도 깔끔하지 못하고 개인 스토리로 대남편 사과를 또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용과 시기, 형식이 잘 안 맞는 사과이기 때문에 수용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특히 하나 조금 네.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심각하게 보는 것이요. 대통령 후보 아니에요. 이거는 뭐 개인이 없어요.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막중한 자리고 엄중한 자리인데요. 거기에 이제 부인이란 말이에요. 배우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해놓고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김건희 씨 문제에 대해서 언론인들한테 이 겸임 교수는 시간 강사 채용하는 거라고 하고 말이야. 현실을 모르는 거라고 오히려 그렇게 공박하듯이 그렇게 막 삿대질을 하면서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 사과문을 김건희 씨 혼자 작성했다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것도 문제라고 봐요. 그동안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마음하고 동떨어진 김건희 씨 이 허위 내지는 과장 영역과 관련돼서 그렇게 쭉 해왔단 말이에요. 뭐가 잘못이냐 그러고. 그래서 밀려서 사과를 했는데 그렇게 오판하고 국민의 눈높이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당사자에게 사과하는 내용을 다 맡겼다. 이거 오히려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한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서 그 부인의 문제가 이렇게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으면 그거를 수습하는 과정도 이 정당의 책임으로 또 후보의 책임으로 잘 정돈하고 주파수 국민과의 주파수도 잘 맞추고 해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김건희 씨 혼자 했다는 것을 그렇게 막 강조하고 자랑 삼아 하는 게 문제 아닌가요? 그 잘못된 관점, 잘못된 내용이 그래서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최재성 전 수석의 이 발언에 대해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아마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참 기상천외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당에서 써준 내용이다. 당에서 선대위에서 이런 내용으로 사과를 해달라고
써서 그것을 읽었다고 하면 또 본인의 생각은 전혀 없이 오직 대독 사과라고 또 엄청 공격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협의 과정이 있어요. 아니, 제 생각은 분명히 또 그렇게 공격하셨을 거예요.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자신의 사과 내용을 직접 작성하고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사과를 했다고 하니까 반대로 지금 공격하는데, 만약에 당에서 이런 내용으로 사과를 해달라 하고 후보자 배우자와 이런 내용의 그 문안 검토를 했다고 하면 분명히 우리 최재성 의원님 이 자리에서 또 본인은 사과할 마음도 없는데 그냥 앵무새처럼 읽게 만들었다고 공개했을 거예요. 그래서 의원님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사과문을 작성할 때 제 생각으로는 그래요. 아마 사과문을 여러 군데서 또 한번 그 의견을 들었겠죠. 사과문 김건희 대표가 언제 사과를 기자들 앞에 사과를 평생 해봤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보기도 하고 사과문 내용도 받아보고 조율했겠죠. 그런 내용은 굳이 밝히지 않고, 그러나 자신이 사과문을 작성한 것은 내용상으로도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결국 최재성 의원님 말씀이나 사실관계나 똑같을 텐데도 또 공격을 저렇게 하시거든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제 윤석열 후보자가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과 충분히 했습니다 하면 또 오만하게 보일 테니까 우리는 그냥 진정성 있게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충분한 사과인지 아닌지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사과문도 후보자의 배우자인 김건희 대표가 작성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맞아요. 그래야 내 마음이 진정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예, 더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요. 제가 만약에 김재원 최고님 말씀처럼 최종적으로는 후보자가 됐든 후보자 부인이 됐든 그분들이 판단하고 결정하고 마침표를 찍는 거죠. 사과 내용에 대해서. 그런데 말이에요. 이걸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어디선가 조언도 받고 해서 최종적으로 김건희 씨가 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김재원 의원님 같았으면은. 저는 그래도 정치를 한 사람들, 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판단할 줄 아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과문을 가져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책임지고 작성했다. 그건 맞는 건데, 제가 보기엔 그걸 수렴했으면 저런 사과문이 나올 수가 없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당사자는 진심이고, 그래서 남편에 대한 이제 사랑과 이런 이제 일종의 연서도 낭독을 한 건데요. 또 하나는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 저런 내용의 사과문이 나오기까지 아무도 얘기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후보와 후보자 부인이다. 만약에 그랬다면은 저는 더 심각하다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아니,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사실 사과의 방침을 정한 것은 선대위 회의예요. 그리고 그 회의에 저도 참여했고요. 여기서 드는 궁금증은 국민이 보시기에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된다면 또 사과할 수 있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또 사과하는 겁니까? 국민이 보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한다는 것 자체가 충분히 납득이 된다면 하겠죠. 할 수 있다 또? 아니 근데 국민이 과연 충분하지 않다고 저렇게 표현했으면 나름대로 이제 앞으로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충분했느냐 안 충분했느냐를 국민이 판단하실 겁니다. 그러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면은 이대로 접고 가는 것이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되면은 윤석열 후보가 추가로 다시 공식적으로 사과할 거냐. 지난번에 이미 한번 사과했는데 말이죠. 이제 굉장히 좀 기계적인 논리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국민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비판을 할 것 아닌가, 그 이야기죠. 비판을 할 거고, 충분하다고 하면 그래도 마음을 푸실 거고, 그런 의미이지
충분하지 않으면 또 사과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함부로 답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갑자기 그 논리가 또 그렇게 이어질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싶어서 질문을 드렸던 것이고요. 자, 됐습니다. 이제 이야기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두 분 사실 나오시면은 제가 사실은 가만히 있어도 되긴 될 것 같아요. 그분이 워낙 말씀들을 잘하셔서 저는 고개만 좌우로 돌리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또 저희가 준비해 놓은 게 있으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와 관련해서도 윤석열 후보에게는 당연히 질문이 갈 수밖에 없었겠죠. 윤석열 후보가 박근혜 전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는 또 어떤 이야기 했을까요? 제가 공직자로서 탄핵 소추가 되고 또 기존 검찰에서 특수본에서 넘어온 사건을 제가 그 당시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 이후에 그 구속 조치된 것을 저희가 담당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이제 원인이 되는 그 삼성 사건을 저희가 했고 또 제가 중앙지검장이 된 이후에 그 몇 가지의 그 여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아무리 그 공직자로서 제 직분에 의한 일이었다 하더라도 정치적으로 또 정서적으로는 대단히 그 미안한 그런 마음을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지금 건강 회복이 우선인 상황에서 제가 그분을 뵙겠다고 찾아가는 것이 우리 박 대통령의 그 건강 회복에 과연 바람직하겠느냐. 그래서 지금은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속한 그 건강 회복을 바랄 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국정농단 사건 수사한 것은 직분에 의한 것이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되는데 찾아갈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지금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속한 건강 회복을 바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 이미 사과했습니다만 사과까지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죠. 오늘도 다시 한번 질문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답변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리고 전두환 발언에 대해서는 상대당은 이재명 후보도 어떻게 보면 저보다 더 심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그분을 이 훌륭한 정치인이다라고 이렇게 포괄해서 평가한 것이 아니고 그분이 재직하던 중에 있었던 어떤 특정 부분을 우리가 배울 거는 배워야 된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아마 민주당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으면은 괜찮았을 텐데 국민의힘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것이 아마 많은 호남인들의 그 트라우마를 건드리지 않았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사과를 드리는 것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전두환 씨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셨는데요. 이 부분은 나눠서 질문을 드릴게요. 전두환 씨 옹호 발언에 대해서는 어쨌든 호남에 사시는 분들의 트라우마를 건드렸다. 깊이 사과드린다. 그런데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나보다 더한 발언도 했는데 민주당 후보가 이런 발언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뭐 이런 표현도 썼습니다. 그 윤석열 후보는요, 자기 얘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없으면 논리 전개가 안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서 도대체 윤석열 후보의 생각은 뭐고 윤석열 후보의 기준은 뭐고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 자리에서 윤석열 후보의 그 워딩은 뭐 실수였을 수도 있지만 본 마음하고 다르게 나왔을 수 있지만 쿠데타한 거 말고는 잘한 점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정치는 잘했다고.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말은 이런 평가도 있는데 용서할 수 없다가 결론이거든요. 이런 논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광주의 트라우마를 건드렸다 그러면 미숙했고 내가 그때 성찰이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 건데 대통령 되겠다는 사람이 나보다 더 심하게 그 기준도 자의적인 기준이지만 심하게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왜 나만 갖고 그래 이런 뉘앙스를 주면은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을 계속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런 언어나 저런 논리 체계, 저런 화법은 제가 보기엔 후보자를 위해서도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이
부분은 나눠서 딱 한 분께 질문 드리고 그 답변만 듣고 끝내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을 보시면서 또 이야기를 하시니까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안 볼 수가 없어요. 예.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예. 계속 이제 우리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 충고를 많이 해주시는데 아예 선대위 들어오세요. 제가 영입위원. 근데 이제 그 윤석열 후보자가 사실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발언한 것은 약간 앞뒤가 잘려서 그런데 그 윤석열 후보자의 이야기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과 12.12 쿠데타를 빼고는 정치를 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호남에서도 많이 있다.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아니 표현이 그렇게 됐었어요. 그랬는데 내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에 이제 관료들을 잘 그 등용해서 특히 김재익 그 경제수석 같은 사람을 잘 써서 그 경제 호황기를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대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후보자는 경제 분야에 대해서 한정적으로 그 공무원을 잘 등용했다는 이야기를 한 것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한 것이고 그 이재명 후보자는 그게 아니고 이제 좀 더 오히려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결국 내용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 할 수 있죠. 왜 못하겠어요. 그리고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 그 함부로 이야기하면 안 되는 사안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아직도 전두환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암울했던 시절이다 또는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윤석열 후보자가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발언이 훨씬 더 왜곡되었다고 생각하지만도 전체에 대해서 사과할 수밖에 없었고 또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근데 그 점을 이야기한 건데 뭐 이재명 후보자와 비교하지 않으면 이게 오히려 선명하게 설명이 안 되니까 이야기한 건데 하루도 못 산다고 하는 건 너무 심하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재원 최고위원께는 어쨌든 예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도 불렸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윤석열 후보에게 찾아갈 거냐는 질문까지 나왔단 말이죠. 앞으로 어떻게 중간에서 뭐 김재원 최고가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겁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건강 상태는 매우 좋지 않는 예.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사실 뭐 안타깝지만 지금은 유영하 변호사만 만납니까? 그렇습니다. 안타깝지만 그 지금은 건강 상태 회복이 절실한 그런 상황이고 지난번에 이제 그 사면 복권이 발표되고 나서 유영하 변호사가 외부에 알린 메시지에 의하면 첫째 하나는 그 정치인을 만나지 않겠다 당분간 그 얘기까지. 예. 예,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빠른 시일 내에 만나겠다. 그리고 빨리 건강을 회복해서 국민 여러분께 직접 인사드리겠다. 이 세 가지의 내용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자가 찾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별로 실현 가능성도 없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는 그 일단은 건강을 회복하고 그로 인해서 정상적인 이제 활동을 하실 수 있을 때까지는 전부 기다려주는 것이 맞고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 도울 수 있다면 정치적인 명예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집이 아마 경매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사면 복권 되면 석방이 되는데 어디서 거주하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는 거처가 없기 때문에 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그 퇴원을 하고 가서 머물러야 할 거처를 그 마련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과정도 아마 그 내부적으로는 뭐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당장 알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을 향해서 홍준표 의원이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던 적이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망치더니 윤석열 후보까지 망치려 하고 있다. 이렇게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판했던 글이 생각이 나는데 말이죠. 근데 뭐 그분은 또 그분 나름대로 늘 뭐 생각이 있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제가 뭐 그 이야기에 동조하지는 않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쨌든 대선과 관련한 자신의 생각을 대외적으로 밝힐 가능성이 있다 없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그 점은 정말 예상할 수가 없는 것이요. 지금은 건강 상태가 워낙 좋지 않으신데 유영하 변호사가 그때 공개적으로 메시지 보낸 거 보면은 조속히 최대한 빨리 건강을 회복을 해서
빠른 시일 안에 국민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감사의 말씀에 과연 정치적 메시지가 들어갈지 또는 특히 대선에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뭐 개인적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대통령께서 어떤 형태로든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것은 개인적인 바람이지 그것을 실제로 부탁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또 그렇게 뭐 부탁한다고 당연히 뭐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소식이 발표가 되자 야당에서는 이게 이관계다, 보수 분열을 노리는 것이다라는 평가도 나왔었는데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보수가 결집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고 상당히 뭐 다중적인 의미의 특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재성 전 수석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이제 계산이나 또 예측, 또 분석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게 별로 안 맞아요. 그래서 정치인과 기자들에게 대선 결과 맞춰보세요 하면은 거의 5대5, 확률이 5대5인데 잘 못 맞추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건 뭐 눈 감고 그냥 해도 네. 확률은 뭐 비슷한 건데요. 그렇게 계산이 정교하게 들어갈 수 없는 사안이에요.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정말 이 야권 분열의 하나의 동기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야권이 오히려 조금 더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이게 누가 어떻게 이거를 잘 분석을 해요. 그리고 이관계라고 얘기를 했으면 실제로 그렇게 주장할 것이면 사면 얘기를 하질 말았어야죠. 근데 사면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하고 나니까 이관계라 그러면은요. 그거는 정말 앞뒤가 다른 거고 또 그것을 명확하게 정치적 계산으로 사면하는 게 지금 여건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해서 사면할 정도면은 그건 신의 경제예요, 신의 경지. 예를 들어서요. 박근혜 대통령이 앞으로 대선과 관련된 정치적 발언 또 입장 이것을 얘기할 거냐 말 거냐도 지금 장담을 못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그때 이 상징적인 수사 주체였던 물론 이제 특검 연장이 더 안 돼서 검찰로 넘기고 나중에 중앙지검장 돼서 또 수사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상징화돼 있는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안 좋게 얘기하는 경우 또 그런 거 다 묻고 예를 들어서 지금은 국민들을 위해서 뭐 어떻게 야권에 힘을 주는 이런 얘기를 할 경우 다 다르단 말입니다. 파급 효과가.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예단하고 속단한다고 그대로 될 수 있는 계산적 사면은 적어도 이 시기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 이번에는 당내 상황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윤핵관 그리고 이준석 대표와 관련한 질문이 빠질 수가 없었겠죠. 윤석열 후보가 어떤 내용으로 답변했는지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윤핵관을 지목을 해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윤핵관이 무슨 문제를 일으켰는지 그 윤핵관이 누구인지를 지목해주면 그게 합당한 지적이면은 정리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뭐 윤핵관을 어떤 한 분은 지목을 했는데 그분은 이미 벌써 제 곁을 떠난 지가 한참 된 분이고 그 나머지는 뭐 지목을 안 하고 지목을 안 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의 그 문제점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거론하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제 개인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윤핵관은 없습니다. 어떤 특정인을 거명한 것이 아니고 이게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비공개로 해야 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쓴소리하고 건의해야 될 얘기와 또 공개적으로 할 얘기를 좀 명확하게 좀 가려줬으면 하는 제 바람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뭐 연령이 30대라 해도 그 선거를 통해서 당 대표까지 또 오른 분이고 그리고 벌써 한 10여 년 이상을 또 이 여의도 정치에
경험을 한 분이기 때문에 저는 그 본인의 책임, 그 당대표로서의 역할 이런 것에 대해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것이 향후에 또 본인의 정치적 그 입지 내지는 성취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밖에서 그런 식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판단해서 잘 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윤핵관은 없다는 이야기를 거듭해서 강조를 했고요. 이준석 대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상임 선대위원장 그만두고 선대위로 돌아갈 일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어제 저녁에 나온 인터뷰부터 약간 뉘앙스가 바뀝니다.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서도 선대위로 돌아갈 일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선대위 복귀 이게 한계점을 넘어야 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내가 선대위로 돌아가려면 다시 미디어 홍보 분야 책임을 맡게 된다면 물론 이미 후속 인사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만 확실한 지휘권과 책임이 부여돼야 한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 지난주에는 답변을 내내 피하셨어요. 당내 상황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분란이 되기 때문에 이미 일주일이 지났고 어느 정도 가닥은 잡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준석 대표, 초선 의원들이 만난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 탄핵해야 한다, 그만두도록 해야 한다는 강경한 목소리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초선 의원들과 내일 이준석 대표가 만난다는 이야기는 나왔고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그건 제가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지금 이준석 대표가 그 말씀하신 미디어 홍보 분야의 총괄 본부장 자리는 그대로 비어 있습니다. 본부장 자리는 비어 있고 밑에 공보단장 이런 자리만 이제 후속 인사가 된 거군요. 그 공보단장은 원래 미디어 홍보 쪽이 아니고 공보 네. 쪽은 별도의 라인이었고 그 공보단장은 조수진 최고위원에서 김은혜 의원으로 곧바로 교체가 되었었고요. 홍보는 아마 김수민 전 의원으로 또 인사가 났더라고요. 그것은 이준석 대표가 임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냥 그 이준석 대표가 당초에 미디어 홍보 분야 총괄 본부장 자리는 그대로 비어 있고 더 이상 특별히 변화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그 업무를 봤으면 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 어쨌든 오늘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준석 대표를 끌어안지 않고서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홍준표 의원도 연일 SNS나 청문홍답에서 그런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 따로 갑니까? 아니면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극렬한 갈등 상황을 다시 한번 보여준 다음에 다시 또 단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대선까지 가는 겁니까? 홍준표 의원 이야기는 별로 그 때문에 고려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계속 선거운동을 돕지 않고 만약에 다른 목소리를 낸다면 부담스러운 거는 당연히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보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준석 대표를 포용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다만 이준석 대표는 지금까지 선대위로 돌아갈 일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었고 어제까지 이야기했는데 어제 저녁 인터뷰부터는 다시 돌아갈 수도 있다는 뉘앙스가 조금 근데 이제 비춰져요. 그 뉘앙스는 이제 어떻게 됐든 실제로 이제 본인이 과연 선대위 상임 선대위원장을 맡을지 아닐지에 대한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하고 지금까지 주장은 선대위를 해체라고 주장하다가 지금 김 전 위원장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고 이미 수차례 밝혔거든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또 이제 어떻게 이준석 대표가 뭘 요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분명히 하고 그것을 예를 들어 수용할 수 있다면 수용하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의사표시를 총괄선대위원장을 만나서 하시는 것 또는 후보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고 정확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만 하시는 네. 것은 문제 해결이 되기보다는 자꾸 갈등이 부각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면 지난번에 울산회동에서는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갈등을 해결하면서 김종일 총괄선대위원장을 확정을 했어요. 이준석 대표가 일종의 중재를 한 셈이고, 그러면 이번에는 김종일 총괄위원장이 중재를 해서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뭐 다시 화해를 한다거나 의견의 일치를 본다거나 다시 선대위원장직에 복귀한다거나 뭐 이런 식의 수순이 예정돼 있는 것은 아닌지. 지난번에 한 20일 전에 울산에서 회동할 때도 이준석 대표가 뭐 중재를 했다든가 연락을 한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뭐 이준석 대표가 중재를 해서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때는 김재원 최고위원과 정진석 의원 등이 찾아가서 와인 한 잔 마시면서 다시 한번 그것은 뭐 예. 그것은 이제 절차하고요. 그냥 김종인 위원장께서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말씀을 하셨고 그것을 후보께서 전적으로 수용을 하는 절차였고 저희들은 이제 뭐 의사 전달을 하는 통로였죠. 그리고 이번 일은 사실은 이준석 대표가 요구한 것이 조수진 최고위원 보고 그 공보단장 그만두라고 요구했고 그것이 수용된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가 그냥 자리를 박차고 나간 것이거든요. 조수진 의원이 그만두겠다는 얘기를 먼저 한 건 아니죠. 아니 먼저 했죠. 예. 당연히. 먼저 하지는 않았죠. 아니 뭐 먼저 그 했는데 기사가 그 다음에 나왔어요. 이준석 대표 상임선대위원장 사퇴 그 다음에 기사가 그게 나왔어요. 아니고요. 예. 그게 아니고 이준석 대표는 처음에 사퇴하라고 요구했고 두 번째 만약에 사퇴하지 않으면 내가 사퇴하겠다 그렇게 했고 조수진 최고위원이 사퇴하고 난 다음에 이준석 대표가 조수진 최고위원의 사퇴와 상관없이 내가 사퇴하겠다고 그 다음 날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뭐 먼저 하든 늦게 하든 어쨌든 그 조건과 그 과정은 바로 그런 문제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이후에 사실 달라진 게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뭐 문제 제기를 했지만 선대위 내에서의 그 체제 개선이나 의사전달 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이미 총괄선대위원장이 전적으로 그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지금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께서 복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그 총괄선대위원장에게 요청을 하고 지금은 당헌 당규에 따라서 또 명백하게 또 후보자의 뜻에 따라서 총괄선대위원장은 당무 전반에 관하여 통할 조정하고 선거대책기구를 총괄 지휘한다고 당헌 단계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총괄선대위원장이 하는 대로 총괄선대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될 이 위치거든요. 네. 그런 상황을 인정한다면 뭐 쉽게 복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 위원장 이번 대선은 윤석열 후보뿐 아니라 이준석 대표의 정치 생명도 걸린 선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니까 앞으로 좀 보고요. 뭐 상대당 내부 사정이니까 최재성 전 수석께는 이제 조금 전에 이재명 후보도 오후 1시 넘어서 지역 언론인 클럽 초청 토론이 있었는데 여기서 어떠한 답변이 나왔는지 저희가 아주 급하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의원 67명이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대학 입학, 고대 입학과 관련해서 부정 입학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한마디로 이 주장은 100% 거짓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재명 후보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지티브 경쟁을 하면 이길 수 없다고 판단하는 정치 세력의 네거티브 전략 때문이다 라고 생각하죠. 뭐 보셨겠지만 요즘 뭐 터무니없는 네거티브가 하도 많아가지고 예를 들면 제 아들이 무슨 삼수를 해가지고 특별 전형에 공부 못하는 애가 고대를 부정 입학했다. 이거 100% 다 거짓말입니다. 그걸 의원 66명이 연명으로 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건 일반 전형이고 제 아들 전 과목 1등급입니다. 전교 거의 수석을 놓치지 않았을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 지금 뭐 고대 학점도 매우 높고
전형 서류 확인해서 알 수 있는 건데 일단 거짓말하고 보는 거죠. 자, 이재명 후보가 100% 거짓말이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선이 여야 주요 유력 후보들이 상당히 호감이 높지 않다, 비호감 대선이다라는 주장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질문을 받았거든요. 이 질문에는 또 이재명 후보가 어떤 반응 보였을까요? 뭐 비호감 대선이 됐는데 뭐 저도 책임에 일단은 있겠죠. 저도 완벽한 사람이 못 되다 보니 비난받을 요소들도 뭐 상당히 있을 테고, 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제 부족함을 인정하고 또 반성하고 또 채워가면서 우리 국민들께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질문 받을 때마다 죄송하죠. 네, 이재명 후보가 요즘 이런 질문 받으면은 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저도 부족한 사람이고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번에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출연했을 때도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와 관련한 질문을 제가 하니까 저도 부족함이 많은 사람인데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넘어갔던 기억도 나는데 말이죠. 지금 이재명 후보의 두 답변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제 두 후보 중에 윤석열 후보도 오늘 말씀하신 것 중에 그래도 잘했다라고 한 게 박근혜 대통령 부분이거든요. 네. 그 부분은 우선 건강 회복이 우선이고 그걸 기원할 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선은 이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지금 이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죠. 제 책임도 있습니다. 비호감 대선이 된 데는 비난받을 요소들도 상당히 있을 겁니다. 부족합니다. 반성하고 또 채워가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낼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말인데 참 이 후보들이 이런 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오늘 그 윤석열 후보의 그 발언하고 이재명 후보의 이 발언은 괜찮은 발언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아마 아까 그 고대 그 아들 입학 의혹에 대해서는 그거는 아마 후보가 100% 저거는 이 거짓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 저도 당연히 우리 당 후보니까 이 후보 말에 이제 동의가 되잖아요. 그런데 저 정도 얘기하고요. 만약에 이게 사실과 다르면은 그 후보한테 굉장히 타격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자, 이 정도 얘기했으니까는 이재명 후보도 나름 확인하고 이건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이 허위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사실 그 이야기를 한 셈인데 말이죠. 지금 최재성 전 수석은 윤석열 후보 박근혜 전 대통령 빨리 건강 회복하길 바란다는 이야기도 참 잘했다. 그러면 아들의 고대 입학 그리고 비호감 대선에 대해서 저도 책임 있다, 반성한다라고 한 부분, 이 답변에 대해서는 김 전 최고위원도 참 잘한 답변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 이야기 외에 뭐 달리 할 말이 있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뭐 그 아들 입학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밝혀진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의혹 제기를 하면 그냥 편하게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공개하시면 되거든요. 그 문제는 뭐 큰 문제가 아닌 거라고 보고요. 지금 그 나머지 비호감 대선이 된 데 대해서 나도 책임이 있다. 부족한 사람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이 비호감 대선이 된 원래 주인공이 바로 이재명 후보자 때문이거든요. 첫 시작이 어떻게 저런 분이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게 만들었고 그것이 이제 이 비호감 대선으로 되었고 뭐 사실 이재명 후보자 개인적인 문제점을 열거하면 뭐 이 방송 끝날 때까지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시작이 되었고 더군다나 그것을 덮기 위해서 오히려 상대방에 대해서 없는 죄도 막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검찰을 동원해서 지금까지 온갖 짓을 다 했거든요. 뭐 그 공수처까지 동원해서 고발 사주라는 이야기까지 하면서 수사권을 동원을 했고 지금 뭐 주가 조작이니 뭐 전준이 얼마 전까지 이야기하다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겁이 나서요. 전부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뭐 코바나 컨텐츠 어쩌고 한 1년간 떠들었는데 지금 다 조용해졌거든요.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가장 중심되는 분이 이 비호감 대선을 만드는데 완전 주인공이 마치 자신은 아닌 것처럼 이렇게 또 슬며시 빠지는 그런 가장 화법이다라는 생각이 예, 좀 김기현 들긴 최고위원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를 저는 좋은 이야기도 할 수 있죠. 예, 근데 지금은 좋은 이야기가 안 나오네요. 예, 알겠습니다. 뭐 더 하신 말씀 있으세요? 김재원 최고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유력 주자 양당의 후보들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의 화법이라면 이재명 후보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저보다 더 비호감인 사람이 있는데 저한테 왜 이렇게 공격을 하느냐. 그러나 내가 나도 책임이 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윤석열 아까 그 아니. 광주 관련된 거는요. 딱 그거거든요. 저보다 더 심하게. 아니, 지도자들은 그것은-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아니, 거예요. 그래서 광주 문제는 자신의 광주 얘기가 문제는 똑같이 이야기한 게 김재원 맞잖아. 의원님은 그렇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광주 문제는 똑같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는 부정부패가 없다. 그래서 임기 말에도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측근과 본인, 친인척 관리가 정말 어려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매우 잘했다.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한 보수, 진짜 보수인지는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얼마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이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되지 않았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야권 일각에서는 이건 이관계다. 이명박 전 대통령도 사면했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후보가 또 어떤 생각을 밝혔는지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통합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게 가끔씩은 봉합하고 혼용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봉합. 적당히 묻어두고 막 봐주고 그냥 이거 없는 걸로 치고 넘어가자. 이거는 전 통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정한 통합이란 사리는 분명하게 하고 책임질 건 책임지고 역할을 분담하는 거고 하는 원칙이 관철되면 진정한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결국 남아 이명박 상대 사면 얘기로 더 좁혀질 수가 있는데 결국은 국민 통합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두 번째는 충분히 응보의 그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이런 경우도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이래서 대사면 이거는 통합을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저해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통합이 도움이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만 하면 되겠죠. 자막이 나가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이란 말이 가끔씩 봉합이라는 말과 혼용되는 경우가 있다. 적당히 묻어두고 봐주고 없는 걸로 치고 넘어가자. 이런 건 통합이 아니다. 진정한 통합이란 책임질 건 책임지는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이 통합에 도움되느냐? 또 충분히 응보의 결과가 있었느냐? 형사처벌의 목표를 이뤄냈느냐? 이런 걸 한꺼번에 보고 사면을 결정해야 하는데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러면 통합이 아니라 통합에 장기적으로 저해가 될 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이렇게 또 해석이 되네요. 최재성 전 수석님.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렇게 조금 구분해서 보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을 후보의 생각과 많은 분들의 생각을 등치시키는 그런 점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뭐 저도 그렇고요. 조금 경우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따라서 판단도 다른 두 전직 대통령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하면은 당선인 시절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청와대로 예방을 해서 두 전현직 대통령이 만난 거죠. 그때 했던 이야기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전직 대통령이 예우받는 풍토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과연 그 이야기를 지켰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고개가 갸웃거려진다. 오히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정말 강하게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는 서거하는 비극이 있었고 그 이후로 어떤 면에서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뭐 BBK 디스와 관련한 수사로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구속이 되고 어떤 우리 헌정사의 비극이 그때부터 시작된 것 아닌가. 물론 그 이전에도 뭐 전직 대통령들 전두환 노태우 또 구속하고 12.12 5.18 비자금 사건으로 사법적 처벌을 하고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회자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분해서 사면하는 것이 뭐 야권 분열 책동이다. 뭐 그런 시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권 내부에서 그런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질문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를 낸다고 하셨지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아직도 이른바 친이계라고 불리는 분들이 거의 많고 소위 친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멸종되고 몇 명 안 남았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국민들 사이에는요.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분리해서 뭐 이명박 대통령을 따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명박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야권이 분열된다든가 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은 아마 정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저는 청와대에서 야권을 분열시키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달리 봤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 첫째 하나는 말씀하셨다시피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책임이 있다 해서 보다 좀 보복 심리가 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청와대를 비롯한 현 집권 세력 또는 현 집권 세력의 강한 지지자들은 그러리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 언론에서 수없이 지적했듯이 결국 이제 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에 5월 9일 사이에 사면을 한 번 더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교도소에 수감 중인 그 김경수 전 경남지사를 사면하기 위해서 그때 또 끼워서 같이 사면하는 뭐 일용할 양식으로 남겨둔 것 아니냐 그렇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굉장히 좀 나쁜 짓이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직 대통령을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인도적이고 국민통합적인 차원 또 신병이 중하기 때문에 사면했다고는 하지만 결국은 한명수 전 총리 사면에 뭐 끼워서 같이 사면했다고 비판받는 그런 이야기가 있듯이 전직 대통령을 무슨 국민통합의 또 수단 또는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와의 화해하는 그런 어떤 대통합의 통칭으로 사면을 한 것이 아니고 결국 자기 어떤 집권 세력과 가까운 사람을 풀어주기 위해서 소품으로 쓰겠다고 지금 남겨놨다고 만약에 가정하면 얼마나 이게 또 좋지 못한 선례가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그런 시각이 있도록 만든 것 자체가 현 집권 세력이 잘못이라고 봅니다. 최재성 전 수석님 아주 짧게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누가 봐도요 이번 사면의 주 관심사 주인공은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한명숙 주인공을 사면하기 위해서 박근혜 조연을 썼다. 이것은 그냥 국민들은 그렇게 안 봐요.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가 관심사였고 제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정치 여담 야당 오늘도 1시간 넘게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